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영선이 또 인사드립니다. 유난히 뜨겁던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구경하기 좋은 가을철로 오죠. 그러면 이 자동차 실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름 좀 아끼시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리시니까 좀 참고되시기 바라고요. 요새 전부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서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얼마 안 있어 100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 야단났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행 가시든지 휴가 가실 때 요새 벤 타입의 자가용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7인승 내지 11인승인데 두 가족 같이 가시면 기름도 절약하고 서로 필요할 때 운전 교대할 수 있고 또 교통사고 예방도 됩니다. 한 차 두 가족 한번 실천해 보시죠. 요새 화석 연료를 자동차 기름으로 떼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솔린 자동차 그리고 디젤 자동차, 이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 때문에 환경오염, 공기오염에서 야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석유가 고갈이 돼간다 해서 세계 각 자동차 메이커들, 기술자들이 대체 에너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자동차죠. 그 중에서 가장 1등 후보로 올라있었던 것이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서는 전기 자동차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골프장 가면 전기 자동차 있죠. 조그만 거. 골프채 싣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공장에 가면 부품을 싣고 나르는 전기 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인데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내력을 좀 훑어볼까 합니다. 언제 최초의 전기 자동차가 등장했는가. 사실 이 전기 자동차는 전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전기의 발명은 언제 했었는가. 저 멀리 갑니다.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가 어느 날 보석 호박 있죠. 이 호박을 2개를 가지고 손에서 문지르다가 책상 위에 놓았는데 그 근방에 있던 천 조각이 따라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계속 이상해가지고 계속 실험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자기가 발생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기의 한 기원이 되고요. 사실 이 전기는 우리가 1830년대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실용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앞장섰던 분이 파라데이, 응급양국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이 사람이 이제 주동이 되어서 실용화가 됐는데, 이제 자동차에 이것을 에너지로 사용한 그런 역시 연구도 1800년대 중엽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축전지가 있어야 되죠. 이 축전지의 발명은 사실 186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의 화학자였던 가스통 볼랑테라는 사람, 이름 좀 재밌죠. 이 사람이 비로소 오늘날 우리 자동차에서는 황산의 배터리를 발명을 해내지만 이것이 원형입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한 10년 지난 후 1874년에 영국 사람 데이비드 살로몬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자동차, 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서 발명 특허를 받습니다만은 이 양반은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특허만 받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1891년에 역시 영국 사람 매그너스 볼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또 돈 버는 데 큰 취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몬이 만든 전기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비로소 세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전기 자동차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시절이 바로 가솔린 자동차가 발명돼서 그 실용화를 위해서 시험계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가 막간, 그러니까 1890년대에서 192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은 이 가솔린 자동차가 발돋움을 한 그 사이 막간에 반짝 튀어나온 막간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가 생기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1910년에는
미국의 뉴욕만 해도 전기 자동차가 300대가 굴러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기 자동차를 선호를 했냐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조작이 쉽고 경제적이었다. 이런 이유였고요. 또 빛을 잃게 된 동기는 너무 느리다. 일정한 속도다. 그 다음에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워. 자동차 값이 비싸. 이렇게 해서 19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 자동차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인 자동차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동차 자신 제 스스로 운전해서 가는 자동차. 이 자동차 발달이라는 것은 과학의 발달만큼 심오합니다. 언제 어떤 자동차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인 자동차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아마 한 10년 내로 무인 자동차가 등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험 중에 있어요. 이 무인 자동차가 처음 나타난 것은 지금의 얘기가 아닙니다. 1930년 가을 어느 날 프랑스 파리 거리에 사람이 운전하지도 않는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나서 피할 거 다 피하고 제 코스를 밟으면서 시가를 한 바퀴 둘러서 제 공장으로 제 발로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신문도 야단났었습니다. 당시에 컴퓨터가 없어서 그 엔지니어가 여러 가지 이제 기계 조작으로 해서 만들었겠습니다만 그 내용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나타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무인 자동차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입니다. 이때 되니까 세계적으로 자동차 넘쳐납니다. 매일 매년 뿜어내죠. 교통사고 전 세계적으로 무더기로 만들어내죠.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연구가들이, 자동차 관련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감정이 미미한 인간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제 자체 운전해서 인간의 목적을 달성시켜줄까 하고 연구하게 된 겁니다. 또 이 무인 자동차를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우선 컴퓨터가 1980년대 초부터 전부 자동차에다가 여러 분야로 접목이 돼서 첨단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첫째 20세기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최초로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낸 것이 미국입니다. 86년 당시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군사 목적으로 무인 자동차를 개발해냈습니다. 이름하여 모델 이름이 ALV인데요. 이제 이것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전 그 세계적으로 자동차 메이커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80년대 무인 자동차가 불면서 이 영화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 들어가 보면 공상과학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공상과학 영화가 아마 제가 보기는 60년대 말부터 많이 생겨났는데 주로 미국에서. 그 제가 본 기억 중에서는 80년대 말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그 공상과학 영화가 있습니다. 이 속에 키트라는 자동차가 등장을 하는데 이 키트라는 자동차가 완전히 인간화시킨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도우면서 권선 징악을 하는데 이 키트 자동차는 날기도 하고 자기 혼자 운전해서 그 주인공을 돕는 이런. 그 다음에 여러분 배트맨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속에 배트맨을 보조해서 무진장 활약하는 참 인간처럼 활약하는 다크나이트라는 자동차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동차들이 영화에 등장하고 해서 이게 사실 그 당시로 봐서는 우리가 볼 땐 저게 가능한 자동차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 30년이 지난 오늘날 무인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비근한 예로 1992년에 고려대학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찝차를 국산 찝차를 갖다가 개조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모든 거리를 계산하고 방향을 조정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카메라 렌즈도 들어가고 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무인 자동차가 오늘날 등장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말이죠. 이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또 자동차 많아져서 이 고속도로가 등장하면서
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자가 운전 안 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IVSH, 그러니까 Intelligent Vehicle and Highway System 해가지고 도로와 자동차를 기능화시켜가지고 이것이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50m 간격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가 목적지가 1165 시속 100km 가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사 120년 동안 돌아보면 일찍 탄생했던, 늦게 탄생했던 자동차 회사들 설립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 자동차 산업이나 자동차 문화에 금자탑 같은 발자취를 남긴 불멸의 자동차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고 또 세계 자동차 그 판도를 갖다가 좌우하는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그 내막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도요타 자동차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우리하고 관련을 맺은 것은 60년대 중엽입니다. 1966년, 당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인 신진자동차가, 도요타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고, 당시 도요타 자동차가 생산하던 1300cc급 코로나를 들여와가지고, 이름 그대로 조립해내서 당시 70년대 초까지 코로나 세상을 만들었고, 또 고급 차로는 도요타가 당시 개발했던 크라운, 6기통짜리 크라운을 들여와서 상류층에서 자가용으로 사용하던 그런 시절. 그래서 이 도요타는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도요타가 사실 생겨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36년에 처음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이 도요타 자동차의 모체는 사실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방직 기기를 만들던 도요타 직기 회사였었습니다. 도요타 직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도요타 사키치라는 기술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도요타 직기를 만들어서 잘 부흥을 해서 참 이름을 얻을 쯤 돼서 1930년대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제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그 산업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때 도요타 사키치의 아들 도요타 기이치로가 자동차에 대한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이제 자동차를 좀 우리 회사에서 좀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도요타 직기는 기계고 자동차는 기계니까 상통하는 그런 맥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창업자인 사키치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36년 아들을 앞세워가지고 기이치로죠. 그 직기 공장 일부에다가 공장을 비워가지고 도요타 자동차 회사를 설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하고 났는데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모든 게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물론 산업을 다시 일으킬 그런 자원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요. 이래서 고생을 하고 쿵쿵 앓고 있었는데 마침 이웃 한국에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한국전쟁 때문에 도요타가 살아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군에게는 군용 자동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몇 대 있었지만은 전쟁용으로는 거의 쓸 수 없는 차였죠. 그래서 미군이 도요타 일본에다가 도요타하고 도요타를 유치해서 당시에 일본에서 큰 자동차가 도요타, 닛산, 이시스였습니다. 이렇게 세 회사에다가 한국 군용 트럭을 만여 대를 발주를 시킨 겁니다. 거기다 덤으로 또 전쟁에서 부서지는 미 군용 트럭을 미국까지 가지고 와서 고치려니까 힘이 들고 거리가 머니까 일본 이 세 회사에다가 수리까지 발주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질 뻔했던 일본의 도요타, 닛산 자동차가 다시 소생을 해서 일어나서 기반을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50년에 들어서면서 이 도요타 자동차에서 가만히 보니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마침 독일의 그 유명한 국민차 볼kswagen이 미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도요타 자동차에서도 토요페트라는 1500cc짜리 차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57년 미국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창피를 당해요.
그 하이웨이, 미국의 하이웨이를 아무리 밟아도 60km, 70, 80km 이상은 안 나가고 소리만 깨지는 소리를 나니까, 그런데 옆에 보니까 미국의 그 큼직한 자동차들이 싱싱 달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도요다에서 느낀, 품질이다,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도요다는 이때부터 품질 관리로서 유명한 회사가 됩니다. 이후에 품질 관리는 물론 또 생산 방식에서도 여러분 자동차를 좀 아시는 분은 도요다의 간판 방식 생산법, 이거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영어로는 just in time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회사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조립하는 그 라인 옆에는 부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쌓여 놓으면 찾기도 힘들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시간적 손해, 스페이스 손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요다에서는 이걸 없애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갖다가 제 시간에 그 조립 라인 각 부서에다가 물량을 조립할 물량만큼만 갖다 놓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조립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게 70년, 60년대 들어서 유명해져서 품질 좋아지죠. 빨리 생산해죠. 그래서 도요다가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데, 70년대 2차 석유파동 전 세계적으로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미국의 큼직한 자동차, 휘발유 고래들을 하루아침에 배반을 합니다. 그 석유파동 때문에. 이 차이를 뚫고 도요다에서 소형차 코롤라라는 1200cc짜리를 갖다가 대략 올려버립니다. 이 차가 70년대 초에 올라가가지고 오늘날까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70년대를 커버를 했고, 이것이 인기를 얻어서 지금 코롤라가 지금까지 생산되어 나옵니다. 작년까지 2,800만 대를 생산했는데, 아마 단일 모델 변경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브랜드 네임 하나를 변하지 않고 단일 모델로는 2,800만 대, 역사상 최고로 생산한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고, 이 도요다는 1970년에 사라집니다만은 그 후에 이 신진하고 결례를 하면서 이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진하고 떨어집니다. 이 도요다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 자동차 기술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이 1936년 들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시 우리나라는 1936년 이전에는 전부 다 미국 차를 수입에다가 사용했어요. 자가용으로나 또는 영업용으로. 그러다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라 그래도 전장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휘발유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발유를 갖다 전략하기 위해서 전부 외국 차를 수입 금지시키고 휘발유 전부 뺏어갔습니다. 민간용 자동차 휘발유. 그래서 휘발유 배구까지 시켰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후에 우리나라 해방 광복을 맞을 때까지 도요다 트럭이 이 나라를 전부 다 수송을 담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 자동차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죠.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못해서 그건 신빙도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자체 국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모든 교통정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지리를 다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이 내비게이션 참 7, 8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알기는 그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저 고급차에 달고 다니는 거 알고 있었고 또 시험 중이었었습니다.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자동차 전자화에 대한 그 지식이 좀 있고 자동차 흥미가 있으신 분은 텔레매틱스 카라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텔레매틱스라는 어원은 독일어인데요. 무선 통신에다가 컴퓨터를 접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정보, 그러니까 교통 정보도 있겠고, 뭐 시장 정보도 있겠고, 날씨도 있겠고, 무슨 예약할 수 있는 거, 뭐 병원 또 어디 있는가, 추철 찾는 거, 이 모든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이 무선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음성으로나 디지털로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린 이 텔레매틱스입니다. 이 텔레매틱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실은 1997년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GM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때쯤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 속도를 높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도 이때에 상당히 이제 붐이 올라가던 때니까 GM에서는 이 운전자, 자기 차를 사간, GM의 차를 사간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당하는 모든 그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하다가 무선 통신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이걸 이용해서 온스타라는 텔레매틱스 제일 초기 그 텔레매틱스를 만들어 가지고 회원제로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2천만 명의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 도로에다가 이 도로의 양쪽이나 중앙에다가 이제 칩 센서를 갖다가 센서하고 이제 카메라를 장치를 하고 이 간격 적당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 센서하고 카메라는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에다가 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자동차에 전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기타 모든 정보를 갖다가 총 수집하는 관제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매틱스 조정관제센터. 이 센터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각 자동차가 필요할 때 자동차 어느 A라는 자동차 운전자가 정보 필요합니다 하고 스위치를 딱 넣으면 이 관제센터에서 자동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텔레매틱스인데 앞으로 이 텔레매틱스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급격히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 텔레매틱스의 제일 첫째 타자가 제일 핵심이 내비게이션입니다. 한폭장치. 모두들 GPS라고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 이 텔레매틱스가 어떻게까지 발전할 것이냐 하면 이 텔레매틱스에다가 인터넷까지 접목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는 모든 인터넷 접목시키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접목을 시킨다면 인터테인먼트, 오락 시설까지 접목시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접목시키는 게 무인 자동차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서 아마 전문가들은 2030년, 25년, 30년께는 스마트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무인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등장하면 역시 모두 앉아서 이제 사무실이 필요 없게 돼요. 사무실 필요 없이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도 하고 텔레매틱스도 사용할 수 있고 오락도 볼 수 있고 그다음 운전 안 해도 됩니다. 딱 지시만 하면 모든 게 잘 목적지 가는 그런 텔레매틱스 자동차 앞으로 기대 많이 하시고 아마 여러분도 지금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슈퍼카 그러면 고성능에다가 고속차 그리고 화려하고 편의장치가 가지고 있는 큼직한 예를 들어서 슈퍼스포츠카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을 이제 슈퍼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개념은 차차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크기가 작든 크든 간에 인간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는 자동차 이런 자동차를 우리는 지금 슈퍼카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니 자동차도 슈퍼 미니 자동차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니 그러면 국산으로 마티스, 무슨 티코 같은 그런 경차들 이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미니카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차는 경차로 보고 있고 이 경차보다도 더 적은 미니카들이 사실 유럽에서 굉장히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슈퍼 미니카라고 그러는데 우선 이 미니카는 2인승 내지 1인승입니다. 그러니까 차 길이가 2m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력은 뭘 쓰냐면 전기 모터 아니면 오토바이 엔진을 써요. 그러니까 엔진에서도 오토바이 엔진을 쓰기 때문에 휘발유 적게 먹고 또 차 길이가 작기 때문에 어디든지 빠져갈 수 있고 또 모터 쓰더라도 고속 자동차가 아니니까 그저 보통 모터를 쓰면 밤새도록 가정에 충전했다가 그 이튿날 씁니다. 이런 미니 슈퍼카는 사실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그 프랑스나 독일이나 또는 영국에서
전후 자동차는 필요한데 모든 재원이 부족하고 경제가 나약한 그런 그 시절에 나온 그 미니카가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50년대 나왔던 유럽의 미니카, 슈퍼 미니카들을 우리 전문가들은 버블카라고 그럽니다. 거품 자동차. 그러니까 거품처럼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자동차들이 사실 가장 요새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생복지,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네덜란드의 큰 도시에 가보면 이 조그마한 미니카가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지금 이 정책적으로 초미니, 슈퍼 미니카를 갖다가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냐면 장애인하고 노인들에게 이 무상으로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상을 대여해주고 세금도 받지를 않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운전 면허가 없어도 이거 몰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슈퍼 미니카들을 보면 현재 네덜란드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최고 시속 45km 이상은 달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사실 이 우리나라의 경차들이 인도나 자전거 길 올라가면 당장에 벌금 물게 되죠. 딱지부죠.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슈퍼 미니카는 자전거 도로도 갈 수 있고 인도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물론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이 장애인들은 걱정을 우리나라처럼 뭐 일부러 장애인용 자동차를 값비싸게 살 필요가 없고 또 이 기름까지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사용하면 기름까지 정부에서 대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미니 2인승 슈퍼 미니카 타고 다니면 좋기는 좋은데 제가 친구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 체면국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체면국이는 게 문제인가? 기름 안 나고 우리나라 또 얼마나 좁습니까? 그래 이 슈퍼 미니카 이거 사실 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2인승 미니카들은 주로 네덜란드에서 장거리는 타지를 않습니다. 주로 도시 내에서 시티카로 참 편리하더군요. 이런 미니카도 이제 제 빛을 볼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미니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 간에 인사 잘 하시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주차장에 와서 서로 자동차 올라타면서 이웃 간에 출근하고 해서 서로 볼 때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다 하면 얼마나 푸근합니까? 웃으면서 그런 모든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히 운전하시다가 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차는 천천히 가는데 급해서 한번 무릎 반짝하면 참 대부분 비켜줍니다. 그럴 때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운전하지 마시고 손을 하늘어서 들어서 한번 고만 표시를 해주세요. 또 깜빡이를 켜고 나갈 때도 뒤에 차 보고 미안합니다 하는 식으로 손을 들고 인사하시면 모든 게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